즐거운 의사생활 이민구 교수, 김보령 교수, 장우영 교수입니다. 자, 오늘 또 다시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로 했는데요. 고맙게도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연에는 제가 아는 친구인데 대전에 있는 친구고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젊은 여성, 뇌성마비. 이 친구의 고민은 제가 경직으로 인해 말할 때 뻗침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어 말하지 못합니다. 다른 뇌병변 장애인보다는 발음도 명료도도 괜찮은 편인데 이러한 점 때문에 이 뻗침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스트레스가 됩니다. 어떻게 개선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줬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뇌성마비 같은 경우에 발음이나 언어 장애가 살짝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많죠. 네. 뇌성마비 아동에서 이제 언어 장애 빈도는 한 50% 이상이고요. 50-60% 이상에서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제 언어 발달 자체가 그 신체 발달이 지연되는 것처럼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고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뻗침이라고 하는 그 뻣뻣한 이제 경직이 팔다리에도 있고 몸통도 있지만 이제 뇌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하게 되는 조음기관에서의 그런 근육들, 안면 근육을 비롯한 뭐 혀나 이제 조음을 만들어내는 그 기관들도 이제 그런 경직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긴장도 때문에 그런 조음 장애가 또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호흡이 이제 부자연스럽다 보니까 호흡이랑 이제 발성이랑 이게 조화롭지가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보통 언어 치료도 많이 받잖아요. 네. 언어 치료 같은 경우는 받으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그 평가를 해서 이제 언어 발달 자체가 이제 연령 자체가 지연되어 있지는 않은지, 정상 연령에 비해서 지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지연되어 있지 않은지 검사를 해야 되고, 이제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연령이 어느 정도의 또래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지연되어 있는지, 또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분해서 이제 그런 것들 같이 이제 떨어져 있으면은 이제 그런 이제 연령을 높이기 위한 그런 치료를 해야 되고요. 뭐 확장할 수 있는 이제 말을 현재 수준에서 좀 더 이제 뭐 단어 수준이면 단어 수준에서 문장 수준, 문장 수준에 더 복잡한 수준으로 이제 확장할 수 있게 치료를 적절한 개입을 해야 되고, 내게 아까 말했던 고민했던 그 분처럼 이제 발음 명료도, 이제 자음 정확도랑 이제 모음 정확도를 각각 평가를 하고, 그거를 단어 수준에서인지 문장 수준에서, 단어 수준은 좋아도 또 문장으로 길게 이어지면 또 이제 그런 명료도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퍼센트 정도이고, 그것도 이제 아동의 어떤 나이에 따라서 이제 그 해당할 표준치가 있거든요. 표준보다 너무 이제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제 조음을 향상시키기 위한 뭐 이제 조음기관, 저희가 주로 이제 조음기관 입이랑 혀나 이제 구강 주위 근육이잖아요. 그런 근육들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고, 또 호흡 훈련도 발성 훈련도 좀 같이 뇌성마비 아동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보니까 체육이네요. 입의 근육들의 조화로운 움직임을 그럼 말을 열심히 빨리 하고 하는 것도 스포츠가 될 수 있겠네요. 랩한다 이런 것도 스포츠로. 발화를 어쨌든 늘리려는 그런 치료가 목표니까요. 네네. 저는 이 친구가 보내온 사연을 하면서 떠오른 게 많았는데, 저는 미국에서 한 4년 동안 연구원 생활을 했을 때 느꼈던 건데, 제가 영어를 되게 못합니다. 듣는 게 거의 안 들린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읽는 거 쓰는 거는 그래서 곧잘 한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이제 학생 가리키고 논문 쓰고 하겠죠. 근데 듣고 말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이라기보다 그냥 제가 말해야 되는 거를 잘 열심히 외우고서 말을 하고, 듣는 거는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 사회에서 나는 언어장애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때 미국 교수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야 민구, 너는 발음도 잘 하지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목소리가 작다. 그러면서 도저히 네 말은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서 못 듣겠다. 창피하고 쑥스럽고 하니까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 건데, 그러지 않고 일단 크게 얘기하고서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출퇴근하는 차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단어 그날 외워야 되는 문장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30분 동안 운전하면서 가면서 이제 발성을 크게 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한 1년 있다가 영어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전히 저는
귀로 들리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똑같이 아침에 인사를 하고 뭐 밥 먹었냐 뭐 이런 제가 뭐 밥 먹었냐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든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할 얘기만 계속 하는 거에 크게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측면이 있구나. 그래서 이 친구한테 대답해 주는 것도 목소리 크게 하는 게 일단은 그 다음에 목소리 크게 하고 대화를 하려고 다가가고 하면은 익숙해진 사람은 네 목소리, 네 억양을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대화가 되고 그런다. 근데 목소리가 자신 없다고 뒤로 빼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 발성을 크게 하는 거는 그 치료적으로도 충분히 예, 도움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매일 조금씩 그렇게. 네.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2차적인 장애가 표현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심리적인 게 영향을 많이 끼치죠. 그런 장애인들의 자신감이 저하되는 것도 장 교수님 영역에서도 이렇게 걸음걸이가 이상하거나 이런 걸로 고민하는 그런 아이들이 무척 많죠. 네, 많습니다. 사실은 뭐 꼭 그런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장애인이 아니었다가 장애인처럼 사고로 인해서 되는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이제 눌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 꼭 눌리면은 처음에는 저릿저릿하다가 나중에 피가 안 가서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깊이 잠이 들면 이거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보통 사람의 메커니즘으로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술을 먹고 잤다던가 뭐 이러면은 그걸 인사불성해서 이렇게 팔베개에서 잤는데 팔이 계속 눌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 보면 갑자기 근육이 다 이렇게 피가 안 가면서 허혈성 괴사가 생기면서 하나도 못 움직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리도 눌려서 잤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발이 변형이 생기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질 못하는 거죠. 하루 만에요. 하루 만에. 그래서 막 이렇게 서려고 해도 한쪽 다리로는 설 수 있는데 한쪽 다리 뒤로 이렇게 날로 서게 되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행기를 잡아야 되는데 뭐 20살, 30살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못 하겠고 밖에도 안 나가고 이전에 하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원래 잘 걸었던 손을 잘 썼던 생활을 해오다가 갑자기 그렇게 이제 잘 못 쓰게 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위축이 되겠죠. 심적으로. 위축이 되고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극복을 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쉽지가 않고 그 친구들의 발 변형 자체, 그러니까 기능은 되돌릴 수 없지만 두 다리로 설 수 있게만 해줘도 확 바뀝니다. 예. 설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네. 우리는 지금도 앉아 있는데. 저희도 뇌성마비 아동들 치료할 때 어쨌든 중요한 치료 목표가 부모들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네, 어떻게든 서 있는 시간을 그리고 가능하면 좀 발을 디딜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큰 네, 소망이죠. 네. 걷는 거에서 이제 한쪽 구축이 편측마비가 있어가지고 한쪽 경직이 있어가지고 이제 까치발로 있는 예. 그러니까 그 아킬레스건을 연장술의 대상이 되는 그런 친구들 걸을 때는 부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뛸 때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뛸 때는 뛰는 자세는 뒤꿈치가 땅에 안 닿거든요. 특히 이제 단거리를 할 때는. 근데 체중을 앞으로 하고 뛸 때는 몸이 앞으로 나오면서 이제 앞꿈치로 디디면서 스프링처럼 팅팅 하고 나가는데 구축이 있는 종아리는 오히려 적절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뛸 때. 그래서 뛸 때는 오히려 편측마비야? 라는 거를 모를 정도로 쫙 하고 잘 나가고. 이게 스포츠를 할 때는 도움이 되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얘기할 때도 이제 그 까치발로 아킬레스건 연장술 한다는 얘기도 잘 고르면은 저기 스프린터가 나올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신체 변형이 온 거가 오히려 어떤 종목이나 어떤 행동에서는 장점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또 경직이 있으면은 보통 이제 힘이 좀 약한 마비가 같이 동반될 수 있거든요. 이게 완벽히 똑같이 마비가 있는 근육이 다 경직이 있고 경직 있는 근육이 다 마비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동반되는 경우가 이제 같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힘이 약하니까 이제 서는 게 힘든데 이제 경직으로 그게 치료적으로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우는 걸. 그래서 저희가 막 경직이 있다고 해서 다 막 한 경직약을 써가거나 아니면 뭐 보통 독소를 주사를 해서 다 낮추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범위를 허용해서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보통 이제 경직이 있는 발은 잘 안 쓰니까 그 약해지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근육을 안 쓰니까. 예, 근데 스포츠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100m 가는데 오른발로 40번 하고 왼발로 40번 해야지 오른발로 50번 하고 왼발로 40번, 30번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양쪽으로 100m를 가다 보면은 근육은 똑같이 생기거든요. 그렇고 거기 경직까지 있으면은 마치 스프링에서 통통통통 튀는 것 같이 그쪽 발은 가게 되고 모습도 이제 자연스러워지죠. 그렇게 스포츠로 이제 근력도 강화시키고 근육을 또 강화시키면 오히려 보행시에 도움이 더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스포츠를 하면서 자신감 있고 근육 생기면 걷는 것도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하죠. 예. 또 내성마비 장애 같은 경우에 어떤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사회생활 힘들어요 라고 고민해오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아동들에서 사실 사회생활은 학교에서의 생활이잖아요. 아이들 어떤 중증도에 따라서 이제 일반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있고 이제 특수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조금 더 중증도가 높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특수학교 가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학습을 하는 거고 이제 일반 학교에 가는 이제 좀 경증의 아동 인지나 언어가 괜찮은 아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신체적인 기능이 이제 완전히 같은 아이들과 이제 조금 다른 아이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이나 신체 활동이나 체육 활동 이런 부분에 좀 자신감이 떨어지고 좀 위축되는 경우가 가장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학습에 대한 내용보다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학교 체육 활동이 좀 다른 방향으로 그 아이들에게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들었어요. 보통은 그 활동할 때 앉아 있는다 그러더라고요. 활동 제대로 못하고 그 아동만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정말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체육 시간에 다 뛰고 있는데 자기 혼자 앉아 있고 그러면은 그쵸. 저는 애들 운동 시키면서 GMFCS 레벨 4, 5 정도 되는 아이들 중에 침을 흘리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고 있으면 이제 어머님이 와가지고 막 열심히 닦아주죠. 이제 그 어머님 보고 안 닦으셔도 돼요. 땀 흘리는 거랑 똑같이 맨 마지막에 운동 다 하고서 옷 갈아입읍시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생리학 가르치면서 이제 음식을 삼키는 연화, 스왈로잉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게 얼마나 복잡한 과정인지를 맨날 강의를 하면서 하거든요. 신경이 한 7, 8개가 들어가고 수많은 근육들이 다 협응이 될 때 조그마한 음식 하나 넘기는 게 가능해지는데 입에서 침이 하루에 1.5리터 정도가 나오거든요. 밥을 먹을 때 1리터가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나머지 500cc 정도는 평소에도 계속 500cc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삼키고 있는 건데 500cc는 걔네들은 삼키지 못하고 이제 흐르는 거죠. 너무나 제가 보기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운동장애가 있다는 게 당연히 못 삼키는 걸로 이어지는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 어머님 열심히 이제 닦고 뭐 삼켜야지 뭐 얘기하면 그렇게 큰 애들한테 혹시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는 뭐 땀도 흘리고 침도 흘립니다 하면서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이제 애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머니 툭 오셔가지고 침 닦고 가면 흐름이 깨지잖아요. 여기 뭐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놉시다, 운동합시다 하면서 운동하거든요. 이렇게 체육 활동이나 그런 거에서는 좀 허용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학교 활동이나 할 때는 이제 그게 좀 아이들도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신감도 결여될 수 있고 이제 부모님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챙기잖아요. 근데 스포츠를 하는 동안에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 없이 활동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학교에서도 그런 모습들은 틱을 가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막 약 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것도 맨 처음에가 그렇게 그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놀라지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금방 익숙해지잖아요. 침을 흘리고 뭐 발성이 안 좋고 이런 것도 처음에 친구 사귀는 맨 처음 과정에서 어색함 정도의 수준이지 그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뭐 꼭 문제가 된다 뭐 이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 그게 굉장히 심하게 다가오시는 부모님도 있고 그 본인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주위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좀 다르다는 그런 다양성이 좀 존중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뇌성마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합병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임상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그냥 한 개인의 삶의 모습의 다양성 중에 하나다. 예, 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은 스스로 이제 이런 고민들 뭐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가 부담스러워 이런 스트레스 받아 이런 얘기는 안 나올까.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지금은 안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 의철학자가 쓴 철학서적에 시작하는 부분에 그런 게 있어요. 자연에서는 장애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병이야. 여기서부터는 뭐야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정한 거는 그냥 인간의 인문학적인 걸로 정한 거지 자연에서는 그게 그렇게 나오면은 그냥 자연이 그런 거지 그게 뭐 너는 틀리고 너는 좋고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 인간도 생물체로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게 꼭 우리 사회에서 너는 병이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인위적이다 인위적인 행동이다라는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뭔가 인문학적 사유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저 모르시겠지만 저 의철학자예요. 아 진짜요? 의철학도 한참 한 2, 3년 했습니다. 의철학 논문도 내고 그랬습니다. 의철학이 뭔가요, 교수님? 의학을 철학으로 보는 거죠. 철학으로. 그럼 어떤 걸 공부하는 건가요? 생명 이런 거? 그건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